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물고기 새끼한테 돈을 뿌려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민어만도 못한가요? 그 말이 아버지 살아생전 제가 드린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난 올해 초복, 아버지 영정 앞에서 팔순의 이장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들기 전까지는요.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순영아, 그때 그 3천만 원 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쪽 바다 지도에서 손톱만한 섬에서 나고 자란 어부의 딸입니다. 올해 63이 됐고 이름은 순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을 오해한 채로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아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소문 한마디를 믿고 자식보다 물고기가 중하냐는 모진 말을 아버지 가슴을 박은 채 아버지를 20년 동안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초복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서야 낡은 배 선실 서랍에서 물때 묻은 공책 한 권과 통장 하나를 찾았지요. 그 통장 겉장에 적힌 이름 석자를 본 순간 제가 왜 한여름 떼약볕 폭우 바닥에 주저앉아 예순이 넘은 나이에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 달막섬은 무태서 배를 2번 갈아타야 겨우 닿는 작은 섬입니다. 여름이면 온 섬이 갯내와 매미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폭우에는 그물 말리는 냄새, 골목마다 생선 굽는 냄새, 어릴 적 제 여름은 온통 그 비린내 속에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섬에서 평생 민어를 잡으셨습니다. 민어라는 생선 여러분도 아시지요? 옛말에 복더위 복다림엔 민어탕이 일품이요 도미탕이 이품이라 했다는 그 여름 생선 말입니다. 초복 무렵이면 민어떼가 알을 낳으러 우리 섬 앞바다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어가 우는 물고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산란철 밤바다에서 민어는 부레를 올려서 옵니다. 꾹꾹 꼭 누가 물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지요. 우리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물을 내리는 분이었습니다. 어탐기니 뭐니 기계도 없던 시절 길게 자른 대나무 통을 뱃전 아래 물에 꽂고 거기에 길을 대고 한참을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다 이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날은 만선이었습니다. 민어 울음소리 듣고 그물 놓는 사람은 이 바다에 너그 아버지 하나뿐이다. 동네 어른들이 늘 그러셨지요. 어린 저는 그게 뭐가 대단한가 싶으면서도 대나무통에 길을 대고 있는 아버지의 그 구릿빛 등이 꼭 바다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서 몰래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우리 집엔 배가 2척 있었습니다. 큰 배는 순영호. 네,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통통거리는 작은 배는 금순호. 우리 어머니 이름이었지요. 말수가 지독하게 없는 양반이라 저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 걸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막걸리가 한 잔 들어간 날이면 폭우에 나란히 묶인 2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꼭 이러셨어요. 내 식구들이 바다에 다 떠 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뱃사람이 배에 식구 이름을 달아 올리는 것이 그 양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고백이었다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아버지를 다 잃고 나서야 알았지요. 복날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초복날 아버지가 그의 제일 실한 민어를 품에 안고 들어오시면 어머니는 마당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비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애호박만 숭덩숭덩 썰어 놓고 다른 양념 하나 없이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도록 끓여내셨지요. 마당 평상에 모깃불 피워놓고 온 식구 둘러앉아 후후 불어가며 먹던 그 민어탕. 아버지는 꼭 불에를 건져서 제 숟가락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불에 안 먹으면 민어 먹었다 소리 하지 마라 하시면서요. 오돌오돌 쫄깃한 것이 저는 63평생 아직도 그보다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주시며 웃으셨지요. 너그 아버지가 입이 무거워서 그렇지.
저 불에가 다 말이요 말. 그리고 그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민어는 우리 식구 입에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뒷집에 홀로 사시는 복내 할매 몫이었거든요. 바다에서 얻은 첫 것은 제일 배고픈 입으로 가야 쓰는 법이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우리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 왜 맨날 남부터 챙기나. 어린 마음에 입이 대빠른 나왔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섬이 싫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베어 있는 것만 같은 비린내가 싫었고, 어쩌다 무태 나가면 보이는 육지 아이들의 뽀얀 옷차림이 부러웠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통통거리며 멀어지는 뱃소리에 선잠이 깨는 그 살림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중학교는 무토로 다녔는데 하루는 짝꿍이 코를 싸지며 그러더군요. 나한테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가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시던 미너포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꾸덕꾸덕 잘 말라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도는 아버지가 새벽마다 뒤집어가며 손수 말리신 그 귀한 미너포를요. 가방 속에서 눌리고 눌리다 몰래 버린 나이도 있었습니다. 철없는 딸년돈의 아버지는 평생 민어만 쫓다 비린내 속에서 늙어가는 답답한 섬 사람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바다를 버리듯 섬을 떠난 것은 23 되던 해 매미가 유난히 극성을 부리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첫 배였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선창에 나가니 어머니만 쫓아 나오셨더군요. 아버지는 마당 한쪽에서 그물코만 깁고 계셨습니다. 다녀오겠다는 인사에도 바늘진 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제 가방에 신문지로 싼 꾸러미 하나를 찔러 넣으셨습니다. 미노프였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우셨지요. 객지 나가면 밥부터 챙겨라. 알았지? 배가 포구를 빠져나올 때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포구 끝 순영호 갑판 위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손 한 번 들지 않으시더군요. 그저 배가 점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렇게. 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잘 됐다. 이제 비린내 나는 섬하고는 끝이다. 속으로 그렇게 몇 번을 되뇌면서요. 서울살이는 말도 못하게 고됐습니다. 구로공단 봉제 공장에 들어가 미싱 시다부터 시작했지요.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재봉틀 앞에 붙어 있으면 어깨가 빠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은 벌집 같은 쪽방에서 동료 셋이랑 칼잠을 잤고요.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 밑에 비린내 내신 실밥이 낀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한테선 다달이 수포가 왔습니다. 김, 마른 미어, 그리고 어김없이 신문지에 싼 미너포. 저는 그걸 뜯지도 않고 선반 구석에 밀어놨습니다. 방에서 비린내 나는 게 싫어서요. 그런데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연탄불은 꺼져 방은 얼음장이고 쌀떡은 비었는데 가게 문은 다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선반 구석에서 그 신문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꾸덕꾸덕한 미너포를 한 점 찢어 입에 넣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도는 그 맛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달막섬 마당 평상이 모기불 냄새가 불에를 얹어주던 아버지 숟가락이 그 좁은 냉골방으로 다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래 놓고도 다음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는 잘 지낸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시절 자식들이 다 그랬듯이 말입니다. 남편을 만난 건 26대였습니다. 같은 공단 철공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큰 사람이라 가진 건 없어도 손이 야물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둘이 섬에 내려갔던 날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절을 받고도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남편의 두 손을 끌어다 손바닥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쇠 만지는 손이구먼. 밥은 안 굶기겄다. 그게 승낙이었습니다.
마침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마당을 건너오시던 아버지의 평생 뱃동무, 박 이장 어른이 껄껄 웃으셨지요. "어이, 김 선장. 그러지 말고 좋다고 한마디를 혀. 사람이 어째 비누보다 말이 없어."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큰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직 모아둔 게 없어서 순영 씨 고생을 좀 시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요. 아버지가 한참 만에 내놓은 대답이 이랬습니다. "사내가 처갓것을 바라면 어깨가 평생 굽는 법이다. 네 힘으로 일어서라. 그래야 내 딸이 어깨 펴고 산다."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저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남의 친정에서는 전셋돈이라도 보태준다는데 하나뿐인 딸을 빈손으로 보내는 게 그 양반 고집으로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 날도 아버지는 식장에 앉아 계시다가 사진 한 장 찍고는 첫 차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29 되던 해였습니다. 단일 나갔다가 쓰러지셨는데 섬에서 뭇 병원까지 나가는 배가 하필 물때가 안 맞아 2시간을 포구에 묶여 있었답니다. 병원에 닿았을 땐 이미 장례 내내 아버지는 곡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상객들 사이에 돌부처처럼 앉아 계시다가 이따금 마당에 나가 바다만 보셨지요. 사람들은 참 무던한 양반이라고들 했지만 딸인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야속하고 차가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 마당에 나갔는데 포구 쪽에서 인기척이 있었어요. 금순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작은 배에 홀로 앉아 뱃머리에 붙은 어머니 이름 석자를 수건으로 닦고 또 닦고 계셨습니다. 그 넓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더군요.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등을 한 번 안아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부녀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녀 사이의 달이었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네 걱정 많이 하신다.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드려라." 그 말을 실어 나르던 다리가 끊어지고 나니 부녀 사이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전화는 1년에 두어 번 명절 안부가 전부였고 그마저 3분을 못 넘겼지요. "밥은 먹었냐?" "네, 꽂는다." 그게 우리 부녀의 통화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딸 하나 낳아 키우고 남편은 10년을 남의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손바닥만한 철공소를 차렸습니다. 간판 올리던 날 남편이 섬에 전화를 걸어 "정인어른, 저 공장 차렸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새는 정직하다. 정직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3 되던 해 초복을 앞둔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냄새 하나 없이 백직장 같은 얼굴로 들어와 말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남편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채선 금속이 어음을 못 막았다 하오." 새성 금속은 남편 공장 일감의 절반을 대주던 거래처였습니다. 그 집이 쓰러지면서 받아든 어음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열흘이요. 열흘 안에 3천만 원을 못 막으면 공장도 이 집도 다 넘어가오." 방문 너머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 은지가 숨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 어깨를 붙들었지요. "여보,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구해봅시다. 어떻게든." 그날부터 열흘이 지옥이었습니다. 은행 2곳을 돌았습니다. 담보 잡을 집은 이미 공장에 잡혀 있고 신용은 어림도 없다더군요. 창구 여직원이 서류를 도로 밀어주던 그 손끝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시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모 없이 큰 사람이니까요. 제 쪽 친척이라야 다들 고만고만한 살림이라 마음만 받았습니다. 결혼 반지하고 은지 돌반지까지 털어서 270만 원. 삼천 앞에서는 눈물만 나는 돈이었죠.
8째 날에는 시장통 2층 사채업자 사무실 계단화까지 갔습니다. 설문에 붙은 일수 딱지를 한참 올려다보다가 차마 발이 안 떨어져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문을 넘으면 왠지 인생까지 잡아먹힐 것 같아서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마지막 남은 곳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넌지시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안돼요. 장인어른 앞에는 나 차라리 몸을 팔면 팔았지 그 앞에는 못 가오. 사내가 처갖고 바라면 어깨가 굽는다 하신 분인데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가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갔습니다. 공장 나가는 남편 등 뒤로 도시락을 들려보내고 그 길로 터미널로 나가 남쪽으로 내려갔지요. 15년 만에 달막섬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 폭우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제 기억 속 초복 무렵 선창은 민어 부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배 몇 척이 떼약볕에 그냥 묶여만 있더군요. 선착장에서 박이장 어른과 마주쳤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 순영이 아이가? 네가 섬에다 오고? 반가워하시는 어른께 민어철인데 폭우가 왜 이렇게 안산하냐고 여쭤봤더니 혀부터 차십니다. 민어? 말도 마라. 씨가 말랐다. 마구잡이로 훑어대더니 3년째 저 받아서 민어 울음소리 한 번을 못 들었다. 그리고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무시더군요. 누구 아버지서 요새 통 아이다. 오여 가봐라. 아버지가 반기겄다. 집안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그물을 깁고 계셨습니다. 15년 만에 뵙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그 구릿빛 넓던 등이 반으로 접힌 것 같고 머리는 서리가 하얗게 앉았더군요. 저를 보시고도 놀란 기색 반 어색한 반으로 그저 "원요." 한마디셨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데운 보리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매미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어렵게 입을 뗐지요. "아버지, 저 돈이 좀 필요해서 왔어요." 금을 깁던 손이 멈췄습니다. 만수시 공장이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요. 3천만 원만 꼭 갚을게요, 아버지.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아버지는 대답 대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한참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그 방문만 바라봤습니다. 장롱 여닫는 소리가 나는 것도 같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도 같고 이윽고 문이 열렸는데 아버지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반쯤 돌린 채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없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없어요? 저 지금 공장이 넘어가요. 집도 넘어가요. 왠지 학교는요. 아버지, 저 정말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요. 바지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딸한테 아버지는 끝내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없다. 그만 가봐라. 어떻게 그 마당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발을 깨고 살인문을 나섰는데 등 뒤에서 아버지가 쫓아나오셨어요. 손에는 신문지에 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꼬장꼬장하게 마른 언제적 것인지도 모를 미너포였지요. 순영아, 이거라도 가져가라. 저는 그 손을 쳐냈습니다. 됐어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이깟게 지금 무슨 소용인데요. 꾸러미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문지가 풀어지고 민호포가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줍지도 않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선착장까지 오는 그 길이 어찌나 멀던지요. 무트로 나가는 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애처럼 울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등을 쓸어줄 만큼요. 속으로 몇 번이고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는 이 섬에 발 안 붙인다. 나한테 이제 친정은 없다. 23세 떠나던 그날과 달리 이번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남편한테 친구 개모임에 다녀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밥이 넘어가는지 모래가 넘어가는지 모르게 보냈지요. 그런데 약속된 열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구두도 못 벗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여보, 돈이 나왔어. 숨이 턱에 찬 남편 손에는 은행 전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입금자명은 달막 어촌계. 낮에 웬 전화가 왔어. 달막섬 박 이장이라는 어른인데 마을에서 자네 사정을 들었다고. 어려울 때 돕는 게 섬 인심이라고. 이자는 없다 하고 형편 풀리는 대로 갚으라 하고. 여보, 이게 꿈이오 생시오? 남편은 전표를 붙들고 애처럼 울었습니다. 부모 없이 큰 사람이 난생 처음 어른들 그늘이라는 걸 만져본 것이지요. 장인어른께서 마을에 말씀을 넣어주신 게 분명하오. 그 무뚝뚝한 양반이. 남편은 그 길로 섬에 감사 전화를 넣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어렴풋이 새어나오더군요. 갚을 생각 말고 네 식구들 밥이나 굶기지 마라. 남편은 그 한마디에 또 울컥해서는 장인어른 은혜는 평생 못 잊는다고 몇 번을 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마을 갯돈은 나오게 해주면서 정작 당신 돈은 딸한테는 그 없다 한마디였구나. 체면은 챙기고 자식은 내친 거구나. 고마움보다 그 생각이 자꾸 이를 갈게 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중복 무렵의 오후였습니다. 고향 동창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영아, 네 그 얘기 들었나? 무슨 얘기? 네 그 아버지 말이다. 금순호 팔았단다. 뭐? 근데 그기 다가 아니고 그 판돈 3천만 원을 군에 사는 미너치어 박료인가 뭔가에 몽땅 내놨단다. 잡히지도 않는 민호한테 어무이 배판돈을 갖다 바쳤다고. 온 섬이 시끄럽다. 미쳤다고들 한다. 미쳤다고.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순호를 어머니 이름을 단 그 배를 팔았다고? 그 돈 3천만 원을? 딸이 3천만 원이 없어 무릎이 닳도록 빌던 바로 그 여름에 그 돈을 물고기한테?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반 병이나 들이켜고 떨리는 손으로 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미자한테 다 들었어요. 금순호 팔았다면서요. 그 돈 치어인지 뭔지 물고기한테 다 갖다 바쳤다면서요. 말 좀 해봐요. 그 열흘 동안 자식이 어떻게 피가 말랐는지 알기나 하세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물고기 새끼한테 돈을 뿌려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그 민어만도 못한가요? 수학이 저편은 한참이나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 같은 숨소리만 오래 이어지다가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크면 안다. 저 43이에요. 뭘 얼마나 더 커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엄마 배까지 팔아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내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아버지 번호를 지웠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자식이 그 지경일 때 없다 하고 돌려보내놓고 어머니 배를 판도는 물고기한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뒤로 20년을 그 밤에 확신 하나로 살았으니까요. 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잘 갔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해서 3년 만에 어촌깨돈 3천만 원을 한 푼도 안 빠뜨리고 다 갚았습니다. 갚고 나서도 명절마다 달막섬 쪽을 향해 절을 했지요. 저는 그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차마 그 소문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은혜에 밤낮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한테 당신 장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명절이 20번 가까이 지나는 동안 저는 섬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서도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고요. 아버지 칠순 때는 박 이장 어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칠순인데 안 내려오냐고요. 저는 봉투만 붙였습니다. 나중에 건너들으니
아버지는 마을에서 차려준 칠순상을 물리고 그날도 빈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셨다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까지 저러시는구나 하고요. 은지 결혼식 때는 며칠을 청첩장을 들고 앉았다가 끝내 붙이지 못했습니다. 식장에서 은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는? 저는 대답 대신 딸아이 면사포만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복을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055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단추를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늙고 갈라진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영아, 나다. 박이정이다. 어르신? 웬일로? 순영아, 누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가셨다. 이장어른 말씀으로는 새벽 물때에 맞춰 배를 선보러 나가셨다가 순영호 갑판 위에서 그대로 쓰러지셨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아침에 포구에 나온 이장어른이 제 이름 단 배우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셨다고요. 20년 만에 내려가는 백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은인의 임종도 못 지켰다고, 짐승만도 못한 사위라고. 그런데 저는 이상하지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원망으로 굳힌 가슴이라는 게 그렇게 돌덩이 같더군요. 장례식장은 온 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조문객들도 있었습니다. 군청 수상과에서 왔다는 양복 차림 몇 분이 영정 앞에서 유난히 오래 고개를 숙이고 갔지요. 저 사람들이 왜?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팔순의 박이장 어른이 문상객들 틈을 헤치고 오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드셨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순영아, 그때 그 3천만 원 말이다. 네? 그 돈이 말이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지셨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노인네가 상심이 크다며 부축해 나가셨지요. 그 3천만 원? 어촌계 돈 이야기를 왜 해? 가슴에 돌 하나가 얹혔는데 발인 준비에 밀려 여쭤볼 새도 없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문상 뒷정리에 지쳐 골아 떨어졌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홀로 폭으로 나갔습니다. 순영호가 달빛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밟아보는 가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우셨다는 그 자리를 차마 딛지 못하고 빙 둘러서 좁은 선실문을 열었지요. 선실은 아버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물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옅은 민어 비린내. 서랍을 열었습니다. 물때 묻은 공책들이 차곡차곡 67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문지에 곱게 싼 나무배 하나 풀어보니 금순호, 뱃머리에서 떼어낸 어머니 이름표였습니다. 배는 팔아도 이름은 못 파셨던 겁니다. 저는 등불을 켜고 공책을 폈습니다. 처음엔 그저 뱃일 기록이었습니다. 물때, 바람, 그물 몇 폭, 민어 몇 마리, 삐뚤빼뚤한 글씨로 40년. 그런데 장을 넘기다가 제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해 제가 돈을 빌리러 내려갔던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7월 열 이틀 순영이 왔다 갔다 삼천이 필요하다 한다. 없다고 했다. 내 입으로 주면 만서방 어깨가 평생 굽는다. 금순호를 내놨다. 배는 한 척이면 족하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도 그러라 할 것이오. 마당에 흩어진 민어포를 주어 흙을 털어 담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16세 금순호가 팔려나갔다. 이름패는 떼어왔다. 7월 20하루 이장편에 삼천 보냈다. 죽어도 말하지 말라 했다.
만서방은 어촌 게 돈으로 알 것이다. 그거면 됐다. 없다던 그 돈이 어머니 배를 판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장을 넘길수록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8월 20날 순영이한테 전화가 왔다. 민호만도 못하냐고 했다. 오해는 바다 같아서 더 담을 수가 없다. 민호가 돌아오면 그게 내 대답이다. 10월 초나흘 엔진이 또 섰다. 수리비가 200이란다. 순영이 통장은 못 건드린다. 올겨울은 그물이나 깊자. 정월 초하루 순영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바쁠 것이다. 민어포를 붙일까 하다 주소를 몰라 그만두었다. 출순날 마을에서 상을 차렸단다. 순영이 봉투가 왔다. 겉봉 글씨가 쥐 애미를 닮았다. 상은 물렸다. 앉힐 사람 없는 상이 무슨 잔치냐. 바다에 나갔다. 6월 나흘에 은지가 시집을 갔다는 말을 뱃전에서 들었다. 바다가 온종일 반짝였다. 저는 선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치 원망이 장을 넘길 때마다 한 겹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 끝에서 두 번째 장 돌아가시기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7월 초여둘에 물빛이 다르다. 새벽에 불의 울음을 들은 것도 같다. 올여름엔 온다. 그 장을 넘기는데 갈피에서 무언가 툭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낡은 통장 7권이었습니다. 맨 위 통장 겉장에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넉자. 순영이 목. 첫 장을 펴니 첫 입금이 4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섬을 떠난 바로 그해 3만 원, 그 다음 달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미싱 시다 월급 같던 그 돈이 40년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쌓여 있었습니다. 찾으신 금액줄은 40년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서고 그물이 삭고 칠순상을 물리던 그 세월에도 단 한 번도요. 마지막 입금은 20만 원. 날짜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잔액 8,700만 원. 그리고 일지 맨 뒷장에 연필로 쓰다만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영아, 애비가 배운 것은 바다뿐이라 말이 늘 모자랐다. 네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선실에서 공책을 끌어안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아버지하고 섬이 떠나가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우는데도 대답은 뱃전을 치는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공책과 통장을 품에 안고 맨발에 신발만 깨고 이장 얼음댁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대문을 두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저 순영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장 어른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도 안 켠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다가 제 품의 공책을 보시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찾았구나, 기어이. 어르신, 이게 다 뭐예요? 그 3천만 원 아버지 돈이었어요? 어촌계 돈이 아니고요? 어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돈 자네 아버지 돈이네. 금순호 판돈. 죽어도 말하지 말라기에 이 늙은이가 20년을 벙어리로 살았다. 왜요? 왜 말을 못하게 해요? 저는 20년을 아버지를 소문 말이다. 배판 돈이 치어 방류해 갔다는 소문. 아니라고 하면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고
온 섬이 물을 것 아니냐. 딸내가 부두가 나서 돈 꾸러 왔더라. 그 말이 도는 게 싫으셨던 게지. 누구 아버지가 그러더라. 내 새끼 험담 도는 것보다 내가 미친 영감 소리 듣는 게 낫다고. 저는 마루 기둥을 붙들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말이다. 네가 돈 꾸러 왔다 간 날, 네 담배가 점이 돼서 안 보일 때까지 누구 아버지 방파제 끝에 서 있었다. 내가 봤다. 밀짚 모자를 벗어들고 그렇게 한참을. 그리고 만서방이 3년 만에 갚은 그 삼천 내가 도로 갖다 드렸지. 근데 그 양반이 그걸 이번엔 참말로 몽땅 취업 방류에 넣어버리더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나? 허허, 이제 소문이 참말이 됐구먼 하고 웃더라. 내가 그 양반 웃는 걸 그때 처음 봤다. 30년이다, 순영아. 방유선 뜰 때마다 기름값 한 푼 안 받고 배 내주고 산란철이면 밤배 몰고 나가 남들 몰래 풀볶음을 걷어내고 빈 바다에 뭐하러 나가냐고 다들 미쳤다 했지. 장례식에 군청 사람들이 와서 그리 오래 절하고 간 게 다 그래서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쿵 하고 무릎 꿇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잠에서 깨 저를 찾아 나섰다가 문간에서 다 들은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장인어른? 저는 어쩐 게 돈인 줄로만. 장인어른요. 부모 없이 큰 사내가 이장댁 마당에 엎드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안고 같이 울었고요. 그렇게 두 내외가 남의 집 마당에서 울다가 동이 텄습니다. 초복 아침이었습니다. 이장댁 마루에서 넋을 놓고 있는데 포구 쪽이 갑자기 소란해졌습니다. 백고동이 울리고 사람들이 뛰고 노선장 한 분이 숨이 턱에 차서 골목을 달려오셨습니다. 순영아, 나와 봐라. 바다가, 바다가. 폭우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침 해가 퍼지는 앞바다가 온통 은빛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민어 떼였습니다. 20년 만에 알을 낳으러 떼로 돌아온 겁니다. 배들이 앞다퉈 그물을 싣고 늙은 선장들은 뱃줄을 두드리며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 틈에 저는 들었습니다. 꾹꾹 물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 소리를요. 저는 방파제 끝에 아버지가 서 계셨다던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돌아오면 그게 내 대답이다. 아버지는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첫 배가 들어오고 이장 어른이 제일 실한 놈을 안고 저한테 걸어오셨습니다. 첫 곳은 제일 배고픈 입으로 가야 쓴다. 누구 아버지가 평생 하던 말이다. 오늘 이 섬에서 제일 배고픈 사람이 니다. 받아라. 이건 김 선장 몫이고 김 선장 딸 몫이다. 그날 저녁 전 아버지 집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였습니다. 애호박만 숭덩숭덩 양념 없이 소금으로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동안 마당 평상에는 마을 어른들이 40년 전 그 여름처럼 둘러앉으셨지요. 저는 제일 큰 불에를 건져 마루에 모신 아버지 상우에 올렸습니다. 불에 안 먹으면 민어 먹었다 소리 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아버지. 드세요. 국물을 한술 뜨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이장 어른이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그 마당에서 그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말복을 앞둔 오늘 이 사연을 씁니다. 통장에 8,700만 원은 아버지 함자를 단 취업 방류기금이 됐습니다.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참말로요. 해마다 봄이면 이 딸이 아버지 대신 방류선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포의 한 포구에서 폐선 직전에 금순호를 찾았습니다. 대사왔습니다. 손실 서랍에 있던 어머니 이름패를 뱃머리에 다시 달았고요.
지금 금순호는 순영호 옆에 나란히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식구 이제 다시 바다에 다 떠 있어요. 일지 맨 뒷장 쓰다만 그 편지에는 이제 제 답장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야 컸습니다. 63세 겨우 컸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오해 하나를 돌처럼 가슴에 안고 사시는지요? 늦기 전에 여쭤보세요. 부모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문은 귀로 듣는 것이지만 부모는 가슴으로 들어야 하더군요. 뿌린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물고기도 사랑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막섬에서 어부의 딸 순영 올림. 아, 사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친정엄마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다가 찾으신 금액줄이 40년 내내 비어 있었다는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들 세대가 다 그러셨지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새벽밥을 짓고 자식 신발을 닦아놓고 말없이 통장에 3만 원을 넣던 표현이 서툴렀던 게 아니라 그게 그 양반들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지요? 한참 지나서야 알아차린 부모님의 말없는 사랑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친정엄마가 밤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 라디오가 내일에도 여러분 곁에 켜지는 힘이 됩니다. 복날입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밥은 드셨느냐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오늘 밤 마음속으로 안부 한번 여쭙고요. 그 마음도 다 가서 닿는답니다. 무더위에 민어탕은 못 드시더라도 삼계탕이라도 꼭 챙겨 드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